시간에 기억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것은 유럽 세계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문화 요거 정리하고 갈 건데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가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중세 시대에 대해서 딱 공부를 하고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중세 시기 하면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거는 이런 시기다. 이게 바로 뭔데? 사이의 코, 사이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 시대 하면은 이거는 겁나 사이코 시대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빡치고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에 미쳤냐면 이 시대에는 신에 미쳤다. 그러니까 즉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교에 미쳤던 그런 시절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면 된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라는 어떤 집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어떤 집에 지붕을 갖다가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지붕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지붕이 아니라 기둥이야.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중세라는 집이야. 그러면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뭐냐면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뭐냐면 봉건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봉건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중국 할 때 봉건제도 배웠지. 이 봉건제도에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왕이 땅을 주고 뭔가 원하는 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 근데 왕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그 귀한 땅을 누군가한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서 뭔가 좀 되게 요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봉건제로 인해서 왕권 굉장히 약화됐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크리스트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은 그 크리스트교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할아방구가 하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야? 교황이지.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것을 다 주무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건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의 힘이 약해진다? 왕권이 약해졌다. 왕권이 약해졌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권한이 엄청나게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신권이 강해진 거야. 신의 힘이 강해졌다면 다 신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힘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엄청나게 내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발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억누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중세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희들 중세 시기 하면은 무조건 무슨 시기? 사이코 시기다. 그래서 중세 시기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무슨 기둥 무슨 기둥? 크리스트교 기둥과 봉건제도 기둥이 있다.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다가 중세 시대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그리스였어, 그지? 그런데 그리스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로마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로마가 막판에 어떻게 되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로마가 있는데 로마 자체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로마를 갖다가 우리는 서로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로마를 갖다가 우리가 동로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지우고 갈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반도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는데 이쪽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다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발트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그런데 이 발트해 부근에 아주 멍청한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애들을 갖다 우린 뭐라 하면 게르만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게르만족이다 기억하고 갔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게르만족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좀 진화가 덜 됐어. 그 당시 굉장히 멍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진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몸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되게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런 털들, 코털, 그 다음에 기어털 이런 걸 보면서 나 진화가 덜 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진화가 좀 덜 된 사람들은 이 원숭이 시절에 그 털들이 막 이렇게 곳곳에 남아있지. 근데 게르만족들은 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가슴에 아주 섹시한 하트 모양의 이렇게 털이 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게르만족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털난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게르만족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게르만족들은 어쨌든 간에 되게 무식하고 멍청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게르만족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증가하기 시작하냐면 인구가 증가해요. 그렇죠? 가슴에 털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했나 봐.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야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 자, 그런데다가 저쪽에 동쪽에서 엄청난 민족이 쳐들어왔어. 그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훈족이야. 여러분들 이 훈족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이 훈족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국 역사 공부할 때
흉노라고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족은 바로 누구야? 네, 흉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흉노족이 우윽하게 생긴 애들이죠. 우윽하게 생긴 그 중국의 오랑캐들이 우우우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게르만족을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훈족을 만나자마자 게르만족이 놀래서 으으으 하면서 가슴에 털을 막 이렇게 나무끼면서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게르만족들 같은 경우엔 누구?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훈족에 뭘 받았다? 침입을 받았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남쪽으로 뭐 했다? 이동을 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게르만족의 이동이라 그래. 근데 게르만족들이 서로마로도 이동을 하고 동로마로도 이동을 했거든. 근데 서로마가 아주 금방 망해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로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원래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 그런데 이제 서로마 애들은 뭔가 굉장히 자만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국경지대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 국경지대를 안 지키고 있었어요. 서로마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네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귀찮았기 때문에 용병을 샀습니다. 용병이 바로 뭐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군인을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고 여기 지켜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이 우우우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고 도망가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네, 서로마는 아예 멸망당하게 되었어. 하지만 동로마는 굉장히 센 나라였기 때문에 동로마는 게르만족들보다도 약 1000년 정도 더 지속되었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서로마도 로마의 하나지, 즉 로마가 망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고대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드디어 무슨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중세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하는 이 중세 시대가 시작됐는데 중세 시대의 시작은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게르만족의 이동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게르만족이 언제 이동했냐면 4세기에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건 숫자를 얘기해줘 안 해줘? 웬만해서 잘 얘기 안 해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겁나 싸가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를 알아봤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립니다. 이 역사라는 건 흐름으로 공부해야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를 알려줬다. 그렇다면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4세기라는 표현이 있고 누가 이동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게르만족, 가터. 네, 이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 망한 서로마 땅에다가 여기저기에 게르만족의 그 왕국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세웠단 말이야. 그러나 게르만족의 왕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다 망하게 돼. 왜 그러냐면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랬지 무식한 애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나라를 세워도 폭삭하고 금방 망해버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프랑크 왕국이다. 그래서 선생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도대체 프랑크 왕국이 왜 다른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래오래 버틸 수 있었느냐? Why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되면 이 프랑크 왕국을 세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클로비스 왕인데, 이때 이 클로비스 왕이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로 뭐 했기 때문에? 개종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야, 로마에서 마지막에 뭘 인정했니? 얘네가 크리스트교를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가 뭐라는 거야? 크리스트교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원래 크리스트교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뇌가 없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를 믿고 있었냐면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절하거나 나무 같은 거 보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절하고 숭배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이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믿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르만족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이 프랑크 왕국은 굉장히 대단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딱 개종을 해주게 되면서 저항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이 뭐 할 수 있었다?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고 가장 오래 갈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프랑크 왕국 하면요, 시험 문제 나오는 왕이 하나 있어요. 자, 그 사람을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롤루스
대제다.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카룰루스 대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시험 문제 1타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 야, 카룰루스 대제다. 그러면 카룰루스 대제 이노마가 왜 시험 문제 나올까? 얘가 전성기야. 야, 전성기라는 건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지. 땅을 많이 넓혀야지 우리가 전성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까지 땅을 넓혔냐면 지금의 그러니까 오늘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서유럽 영토를 그냥 거의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서로마 땅이죠. 옛 서로마 영토를 거의 획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카롤루스 대제가 이렇게 막 처먹은 거니까 이놈만은 보통 놈이 아니네? 간지나는 놈이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교황이 있었어. 그래서 교황 입장에서는 이 카롤루스 대제한테 엄청나게 잘 보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를 찾아가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줬어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관이 바로 뭘까?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넣는 관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왕관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카롤루스 황제한테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땅 부자고 너는 땅을 많이 획득했으니까 너는 서로마의 황제나 다름없어 하면서 우쭈쭈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뭘 받았다?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래 그런 법이야. 이 카롤루스 대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면 우리가 중세시대가 되면은 기사도 문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하게 돼. 기사도 문학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기사들의 문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는 기사들이 짱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팬픽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비스트 아주 소중한 요섭이 그렇죠? 비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팬픽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런 기사들에 대한 팬픽들이 막 쓰여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팬픽의 한 90%를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카룰루스 대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룰루스 대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훌륭하지만 그 아들들은 나니 개망나니. 네, 그렇죠. 아주 개망나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아들들끼리 막 싸워. 지 아버지가 이렇게 넓혀놓은 그 땅을 갖다가 서로 지 거라고 하면서 막 우당탕탕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 베르댕 메르센 조약입니다. 그래서 베르댕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프랑크, 동프랑크,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중프랑크, 그 다음에 이것이 선프랑크.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눴던 그 조약을 갖다 우린 베르댕 메르센 조약이라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베르댕 메르센 조약. 네,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하면서 피디님 같이 1, 2, 3, 4 베르댕 메르센 조약. 네, 그렇죠.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중서 프랑크로 나뉘어졌죠.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동프랑크는 나중에 뭐가 되게 되냐면 자, 독일이 돼. 자,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돼. 자, 그 다음에 서프랑크는 뭐가 되냐면 프랑스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동중서 프랑크로 나뉘게 되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뭐가 되었다?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어쨌든 간에 프랑크 왕국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하지. 왜 굉장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프랑크 왕국이 게르만족의 그 게르만 문화를 잘 가지고 있어. 그지?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런데다가 얘네들은 서로마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로마 문화도 잘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문화를 끌어들였어? 네,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 문화를 이렇게 끼어들게 됐죠. 그래서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그리스도교 문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바탕을 만들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시험 문제 일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서유럽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 서유럽 남자들의 그 이렇게 옷을 한번 찢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신고당해서 겁나 집에 못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찢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트 모양의 그 가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게르만족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냐면 로마 문화. 그죠? 네, 로마 문화 기본적으로 이제 서유럽 애들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거의 대다수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그 서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누구 때 형성된 거냐면 프랑크 왕국 때 형성됐다라는 사실까지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봉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럼 봉건제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봉건제는 뭐냐면 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왕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 자, 봉건제가 탄생되게 된 배경이다. 자, 배경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갈 건데요. 봉건제가 탄생된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왜 그러냐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또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쇠퇴했다라고 그렇게 쇠퇴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프랑크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나와. 그러면 이거 다 맞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뭐했다? 네, 침입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강할 때는 아까 그랬잖아. 카를로스 대제가 정말 짱먹은 놈이라고. 얘는 아주 일진이에요. 아주 힘이 센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강할 때에는 주변부에 오랑캐 같은 이민족들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 근데 그런 애들이 감히 오지를 못해. 이 카를로스 대제 때문에 겁을 먹어서 바들바들 이렇게 개다리 춤을 이렇게 추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그치? 그러니까 오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민족들이 고무고무 바르면서 다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일단 노르만족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네, 여러분들 노르만족 알죠? 그 노르만족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바이킹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적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이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노르만족들이 몇 세기? 9세기. 기억하라는 거지. 노르만족들이 9세기에 막 쳐들어오기 시작해. 그런데 진짜 이제 여기에 왕이 있는데 자, 왕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자꾸 이렇게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어땠을까? 굉장히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왕의 여러분들 전투력이 있니 없니? 왕 새끼는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전투력이 있는 놈을 찾아갔다? 자, 그 놈이 바로 누굴까? 네, 그죠. 슈렉이야, 슈렉. 슈렉이 뭐야? 기사잖아. 그치?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사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슈렉도 기사다. 그치? 자, 그래서 왕이 기사를 찾아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나한테 지켜달라. 나한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냐면 군대 의무를 줘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험에 처했다면 네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좀 지켜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히 나 공짜로 못하겠다. 좋아, 내가 너 지켜줄 수는 있는데 나 공짜로 못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을까? 내가 가진 거는 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라고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기사한테 뭐를 준다? 땅을 준다. 그 땅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봉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봉투 말고 봉투. 네, 그죠? 봉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왕이 기사한테 땅을 주는 대신에 기사는 왕한테 충성, 군대, 그 다음에 무슨 의무? 세금의 의무를 지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봉건제도다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봉건제도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내가 정리할 건데 첫 번째, 얘네 둘 사이에 내가 너한테 땅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걸 줘 라고 계약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약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쌍무적 계약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쌍무적 계약관계는 뭐라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냐면 만약에 한쪽에서라도 계약을 파기해. 그렇다면 계약은 무조건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왕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줄래? 이런 식으로 다시 초딩처럼 하는 거야. 그지? 그러거나 이제 기사가 뭐 이런 거죠. 충성하기로 했는데 나 너 죽일래?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왕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된다? 파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기된다. 너무 당연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자, 그래서 쌍무적 계약 관계이며 또 얘네들의 관계를 갖다 우리 뭐라면 주종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일단 얘가 뭐냐면 주군이야. 주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주군의 태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간지님이 나오셨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네, 공효진은 안 보이고, 네, 우리 소간지만 계속 보여. 자, 그래서, 하지만 비스트가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군입니다. 왕은 주군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갖다 우리가 뭐라면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봉신이야. 이제, 봉신 아니야. 봉신이야. 이 봉신은 어떤 책에서 뭐라면 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까만에 말하면, 왕이 주인이 돼가지고 기사를 돈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땅 주고 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다 해서 우리는 주종 관계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관계의 특징을 갖다 보면, 지방 봉건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떡떡 띄어가지고 얘네들한테, 그치? 기사들한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사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다른 말로 제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영주라고 불러. 왜 영주라고 부르냐면 영자가 땅 영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주인. 그러니까 왕이 땅을 딱 띄어가지고 기사한테 주면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딱딱딱 띄어서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힘을 지방으로 분산했다는 거죠. 왕이. 그치? 그러니까 지방 분권제야. 그래서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봉건제도는 중앙집권제다.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치? 이거는 중앙으로 모이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 분권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틀리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 분권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거, 왕권이 어떻게 된다? 네, 엄청나게 약화된다. 그치? 그리고 반대로 누구? 기사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다라는 사실. 자, 이것이 바로 엄청난 특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사는요,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사가 그 자기의 땅에다가 가장 중심부에다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뭐를 짓게 되냐면 이런 모양의 이건 뭘까요? 뽀큐 3개 아닙니다. 성곽이죠. 성을 갖다 이렇게 짓습니다. 난리나. 그치? 그러면 여기는 누구가 살아? 기사가 살고 있어. 그치? 기사가. 그런 다음에 가장 중심에 이렇게 성을 짓고 자기가 사는 성을 짓고 그다음에 이 땅이 다 기사 땅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다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그치?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농노라는 놈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농노라는 놈들이 나타나는데 이 농노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농노. 네, 그쵸. 농노입니다. 여러분들 농노라는 이름을 갖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선생님, 얘 농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농민이면서 동시에 노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농노의 뜻은 바로 뭐냐면 농사 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농사 짓는 노예. 그래서 내가 농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진짜 거의 답을 맞춘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추지 못했어요. 야, 농노가 뭐야? 그때 농사 짓는 노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농사짓는 노인이 아니라 농사짓는 노예다. 그래서 이 농노는 농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애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얘는 원래 이렇게 그냥 아무 데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남자야. 그 남자라는 증거로 선생님이 이렇게 파이어에 글을 그려줄게요. 괜찮아요. 야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남자입니다. 여자라는 증거로 어떻게 할까요? 네,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다른 거 기대하지 마. 알았지?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자유민이야. 근데 자유민인데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 기사를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기에 뭐 한 거냐면 예속한 거야. 그러니까 기사와 농노의 관계를 본다면 기사는 농노를 뭐 해주냐면 보호해주는 관계야. 그러면 농노는 기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는 여기 땅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이 땅을 기사가 영주가 농사 짓지 않아. 그럼 누가 가서 농사 짓는 거냐면 농노가 농사를 지어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농노는 농민이야. 여기 있을 때는 원래 뭐였어? 그냥 일개 농민이었단 말이야. 그냥 자유스러운 농민이었어.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노예적인 성격을 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부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기사의 성을 청소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얘를 불러서 청소해. 그러면 가서 열심히 방 닦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부역이야. 가서 노동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부역의 의무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자, 이렇게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땅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장원이라고 하거든. 장원은 여러분들 무조건 폐쇄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리고 장원은 무조건 자급자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성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성문이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 성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45일에 한 번씩 열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45일에 한 번씩 열리면 누가 나가냐면 그냥 기사만 한 번씩 들락날락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농노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 장원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급자족의 공동체다. 또는 뭐라 그러면 폐쇄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농노가 여기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랑 똑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마치 노예 같은 특징이에요. 그러나 농민 같은 느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을 할 수 있어. 내가 양요섭이랑 결혼하겠다. 물론 선생님은 도라에몽 PD랑 결혼하겠죠. 왜냐면 저 남자는 질투가 많으니까. 선생님 도라에몽 PD랑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결혼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농민들이 나 결혼하고 싶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갖고 싶어. 그럼 나름대로 재산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 농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노예였다면 세금 안 내요. 왜냐면 노예는 그 당시에 그냥 짐승으로 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짐승하니까 또 비스트가 생각나는데
미쳤네? 네, 그죠? 짐승들 세금 내 안 내? 짐승이 무슨 세금을 내? 여러분들 그 집에서 키우는, 네, 여러분들 캐키 있을 거예요. 캐키, 그죠? 개새끼라고 말 못하겠어. 캐키가 여러분들한테 세금 냅니까? 주인님 하면서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예들은 세금 안 내요. 누가 내냐면 농민들이 세금 낸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노는 농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노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농민적인 성격은 이런 측면에서 농민적인 성격, 노예적인 성격은 이런 측면에서 노예적인 성격이다. 요거까지 알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100%다 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애들이 못 풀어.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농노의 농민적인 성격을 얘기해봐라. 애들 못 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줬죠. 이렇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풀고 간다. 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갔단 말이야. 자, 여기가 원래 서로마였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동로마가 있었지. 그지?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서로마가 망하고 세워진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세워진 서유럽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준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동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자. 자, 동로마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 수도가 여기에 있어요. 이 수도가 바로 어딘지 아니? 비잔티움이야. 그래서 수도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비잔티움 제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단 얘네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 비잔티움이지. 그런데 이 비잔티움을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되게 짜증날 건데 비잔티움을 부르는 이름이 일단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나왔어. 아, 그러면 그건 비잔티움이구나. 아, 이것도 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거 똑같은 말이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거나 또는 어떤 책에서 그 어떤 책이라고 한다면 네, 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용 네, 비상교과서죠. 그 비상교과서를 갖다가 보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비잔티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스탄불이라고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비잔티움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 책에 나오는 대로 기억하시오. 네. 갑자기 여러분들 저 8개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대로 기억하시오. 네, 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잔티움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요쪽에 있어. 그러니까 딱 어떤 자리냐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 주죠. 그래서 여기가 동서무역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중개무역의 중심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중간에서 무역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는 뭐 했다? 번성했다라는 사실 굉장히 발전됐구나. 이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기본적으로 황제 교황주의라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 황제 교황주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좀 느낌을 알아두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아까 그랬지. 중세는 뭐라고? 사이코 시대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중세 미쳤어. 정말 미쳤어. 중세 미쳤어. 미쳤어. 네, 그죠. 선생님 미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세는 뭐냐면 미쳤단 말이야. 뭐에 미쳤어? 신에 미쳤고 그리스도교에 미쳤지.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누가 짱이야? 그치. 교황이 짱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면 서유럽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황이 짱이라는 거야. 자, 교황은 뭐의 우두머리니? 교회의 우두머리지.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야? 교황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동로마에도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을까? 교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교황이 어땠냐면 교황 미쳤어. 네, 교황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너가 만약에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은 캐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대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나는 돈을 밝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캐시 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데 기차표가 있대요.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표를 사기 위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 천국 가는 거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런 식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굉장히 썩어먹었단 말이야.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동로마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우두머리에 썩은 교황이 있으니까 교회가 썩으니까 차라리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내쫓아버리고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 그게 바로 뭐냐면 황제 교황주의야. 알았어?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라는 건 황제가 교황의 역할까지 다 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황제가 교회의 뭐다 우두머리 역할까지 다 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교황이야. 그지? 그러나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야? 황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 전성기 때 황제가 있어요. 그 전성기 때 황제가 시험 문제 1타니까 시험
시험 문제 무조건 출 때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면 너희들이 느끼겠지만 이름이 겁나 빡신 인간이야. 그 되게 짜증날 건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유스티니아누스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선생님 유스티니아누스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알았죠? 시작. 유스티니아누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에 이렇게 3번 흔들어야 돼. 다시 뭐라고? 유스티니아누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외워지면 학교 갈 때도 유스티니아누스 이러면서 여러분들 꼭 학교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다 반하지. 섹시한데 그러면서 다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스티니아누스. 네, 그렇죠. 우리 남학생 이렇게 하다가 남자애들 쫓아와도 난 몰라요. 알았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왜 중요하느냐? 동로마 최고의 전성기 때 황제다. 그럼 전성기라는 건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땅을 많이 넓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옛 로마 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지? 아까 카로루스 대제 같은 경우는 옛 서로마 땅이었지. 그러나 이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옛 로마 땅이다. 그쵸?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옛 로마 땅을 갖다가 획득했어. 자, 그런 다음에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축물이 굉장히 유명해. 그게 바로 뭐냐면 성소피아 성당이야. 이 성소피아 성당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말이 곧 법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만들어져. 알았지? 그래서 이 누스 법전도 시험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로마법 대전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다 똑같은 말, 또이또이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그 업적들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은 어쨌든 아주 찬란한 비잔티움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면 일단 비잔티움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잔티움 양식. 그러면 이 비잔티움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소피아 성당이야. 알았지? 성소피아 성당.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모자라게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미치겠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십시오. 맞춰보면 여러분들 천재예요. 이게 모자라게 굉장히 크크크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 피디님 뭘까요? 모자라게 크크크 붙어 있다가 뭐지? 모자이크!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안에는 모자이크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다. 그래서 비잔티움 양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잔티움 문화가 잘 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아무래도 동로마기 때문에 나중에 동로마가 사라지면 거기에 동유럽이 들어서지. 그치?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동유럽과 그 다음에 누구? 그렇지. 러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동유럽에 영향을 줬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치? 근데 서유럽에 영향을 줬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야. 왜냐면 서유럽에 얘네가 로마지. 그치?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다 잘 가지고 있다가 서유럽에 전달을 해줘. 그래서 서유럽에 로마 문화를 전달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서유럽에서 나중에 이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르네상스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르네상스 아직 모를 거야. 르네상스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 알았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비잔티움 문화는 동유럽과 러시아에도 영향을 줬지만 서유럽에 전파가 돼서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다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중세 서유럽인데 이 중세 서유럽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자. 자,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어땠냐면 타락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는 거야. 그치? 너무 부패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돈 내 새끼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 주머니가 있는데 헌금 주머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쪽팔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어.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돌아버리겠지.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클리니. 피디님, 클리니는 어떻게 외워보면 좋을까요? 클리니. 아유, 어떻게 외워보면 좋을까요? 클리닝? 아, 자,
닥쳐. 자, 그래서, 자, 조용해. 자, 안 되겠어요. 우리 피디님 절대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피디님이 선생님을 야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째려보고 있는데, 자, 네,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주먹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했어요, 피디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클리니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클리니스톤이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클리니스톤에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우진 않아도 돼요. 과학 시간에 용의 기름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베네딕트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클리니스톤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뭔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운동, 수도원운동 이런 것들도 발생했었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동쪽과 서쪽의 교회가 서로 분열됐다. 그런데 동서교회가 분열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시험지에 나와. 그거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서유럽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비잔티움 제국이야. 비잔티움 제국. 자, 서유럽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그런대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딱 내려버린 거야. 자, 여러분들 성상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아주 성스러운 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동상이야. 우리가 성스러운 동상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수님 상이라든가 또는 뭐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뭐 십자가라든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성스러운 상, 성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상에 내고 막 이렇게 절해. 그치? 절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있으면 이걸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니? 라고 인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그 동상 앞에 가서 예수님 하면서 막 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 꼴값 떨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야, 그거는 그냥 동상이고 야, 그거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야. 근데 왜 거기다 절하니?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들에 절하니? 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성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면서 황제가 그거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돌아버렸느냐? 네, 교황이 돌아버린 거야. 왜냐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유럽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들이 세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게르만족 얘기해줬죠? 네, 게르만족을 막 이랬던 애들이야. 되게 멍청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은 눈에 안 보이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거 하나 쥐어주고 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게르만족들이 예수님 하면서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네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미친 듯이 싸움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반대했어.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찬성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힘이 세니까 교회에서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교회에서 교황을 아예 내쫓아버리고 내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겠다. 그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황제 교황주의지. 그치? 그래서 황제가 자 무슨 역할?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는 로마 가톨릭이야. 내가 잠깐 설명해주면 우리가 크리스트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그치? 너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교회, 그게 있고 성당이 있잖아, 그치? 근데 교회는 교회야.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신교라 그래. 물론 그 앞에 개라고 붙어. 그래서 개신교라 그래, 개신교. 왜 개신교인지 나중에 얘기해줄게. 개신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이 바로 뭐야? 가톨릭이지, 그치?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신교는 없었어. 로마 가톨릭만 있었어. 그런데 교황이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었고 원래 비잔티움 제국도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황제가 나 로마 가톨릭 안 하겠다 하면서 새로운 크리스트교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 정교야. 알았냐? 그래서 지금의 동유럽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러시아 같은 경우 그리스 정교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동서교회가 분열됐다.
그래서 시험 문제 동서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분열됐냐라고 하면은 서유럽은 로마 가톨릭, 그다음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로 분열됐다라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간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카노사의 굴욕도 역시 어떤 사건이냐, 교황하고 황제하고 한번 붙었어. 이때까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제가 교황보다 조금 더 셌었단 말이야. 교황이 세지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황은 그렇게 세지 않았었어. 그러나 카노사의 굴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볼게. 황제를 일단 달이라고 표현했어요. 황제를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황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너만 바라봐 베이베, 가끔 네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누구? 태양! 네, 태양이죠. 그러니까 교황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태양이다, 그렇게 딱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결과 시험 문제 1타, 카노사의 굴욕 결과 시험 문제 1타 뭐라고? 교황권이 강화됐다. 교황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완전히 뚜둥 찌질해요. 교황의 힘이 엄청 세졌어요.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이 왜 일어났는데 그 원인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둘이서 붙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운 거야.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 임명권. 그러면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직자, 이제 신부님이죠. 그러면 신부님을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보낼 때 이 교회의 신부는 야 네가 가라, 이 교회의 신부는 네가 가라,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데, 성직자 임명권을 그 당시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도 가지고 있었고, 지방 영주들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성직자 임명권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임명해. 그지? 그런데 걔 중에 괜찮지 않은 나니 개망나니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받고 좋아? 그러면 이 교회에 가. 이런 식으로 막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직자 임명권을 사이에 두고서 엄청나게 부패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황이 안 되겠다, 이 성직자 임명권을 누구나 개나 소나 다 가지면 안 되겠다, 나만 가질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황제가 굉장히 열받은 거야. 나도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의 성직자 임명권을 박탈했냐? 좋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교황하지 마. 다른 교황을 뽑겠어. 꺼져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한 말인데, 교황이 야 너 꺼져, 다른 교황 뽑을 거야 라고 했더니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나 촛불처럼 꺼질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나 꺼진다? 그렇게 얘기했어. 나 꺼질 건데 그런데 말이지 너는 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파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교회 호적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왜냐면 교회 출석부에서 지운다는 건,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책이 있어. 얘는 구원해주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구원책이 있는데 그 구원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거야.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이제 황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구원받지 못하는 황제가 우리를 다스렸을 때 우리도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저 황제를 내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황제가 다 황제 꺼져라 꺼져라, 지옥으로 갈 황제 꺼져라,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카노사라는 지역에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교황이 처박혀 있었어요. 삐져가지고 처박혀 있었는데 거기를 갖다가 황제가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사과하고 싶다, 교황 내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교황이 3일 동안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이제 황제가 똥줄 탄 거야.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똥줄 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릴 때였는데 3일 동안 기다려도 교황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머리를 바닥에다 꽝 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굴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과를 할 때 머리를 바닥에다 찧어가지고 그 이마로 쿵 소리를 내서 내가 미안하다는 감정을 드러낼 때 굴욕, 그래서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황제가 찧었어. 막 진짜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꽝! 교황님 잘못했어요. 꽝! 이렇게 그거를 몇 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서 교황이 꼭대기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알았어, 화 풀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야. 알았지?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의 힘이? 교황의 힘이 전성기. 교황권의 전성기다. 시험 문제는 교황권의 전성기다.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 때문에 그 교황권이 전성기가 되니까 교황이 드디어 미쳐가지고 그 교황의 사이코들의 페스티벌, 최고의 페스티벌 축제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좋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유럽. 자, 이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갖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중심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크리스트교 중심이다. 자, 그래서 얘네가 철학이 발달하는데 철학이 발달해도 무슨 철학이 발달하냐면 스콜라 철학이 발달해. 스콜라 철학. 여러분들 이 스콜라가 바로 어디면은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가르쳐. 철학이라는 건 공부잖아. 근데 그거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버리겠지, 그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난 토마스 아저씨밖에 모르는데,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학대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성이 있어, 이성. 철학이라는 건 이성이잖아. 철학이라는 건 공부기 때문에 이성, 머리로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철학마저도 무엇과? 신앙과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할 때도 신앙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신앙으로 공부해라. 그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꾀했다.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대학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뭐 파리 대학, 볼로나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기사를 찬양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사도 문학이 나와. 그 기사도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니벨룽갱의 노래가 있습니다. 니벨룽갱의 노래. 그리고 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네, 아서왕 이야기. 아서왕이라고 아주 대단한 아서왕이 있죠. 그죠? 아서왕 이야기. 그 다음에 니벨룽갱의 노래는 이 니벨룽갱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생된 영화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반지의 제왕이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의 그 기본이 뭐냐면 니벨룽갱의 노래. 여기서도 골룸 튀어나옵니다. 알았죠? 골룸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롤랑의 노래는 이건 뭐냐면 카를로스 대제의 그 부하 중에 롤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영웅인데 적이 쳐들어왔거든. 그 적이 쳐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막 좀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데 도망갈 땐 좀 도망가야지. 근데 롤랑이 끝까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갔다고. 이런 경우에 도망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고 끝까지 야, 할 수 있어. 좀 약간 자만했어요. 그래서 야, 무조건 붙어 막 해서 결국은 어떠면 이 사람이 쳐. 그러면서 지면서 괜히 싸웠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래서 롤랑이 노래야. 진짜로 죽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네가 적이죠. 네가 오는 날엔 나는 죽었어. 밤새도록 후회하다가 하면서 죽는 겁니다. 롤랑의 노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도 문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고딩 양식이 굉장히 유행해. 이 고딩 양식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가 고딩 양식이에요. 교회를 갖다 잘 보세요. 높이 솟아오른 뭐가 있니? 첨탑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뾰족탑이라 그래. 뾰족탑을 갑자기 쓰기가 되게 어려워. 그치? 뾰족탑이라 그래. 뾰족탑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제 첨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탑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높이 가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오색유리, 채색유리를 해놨어요. 채색유리를 다른 말로 스테인드 글라스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안에다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 장식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쾰른 성당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쾰른 성당. 쾰른 성당 또는 뭐가 있냐면 사르트르 대성당, 노트르담 성당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너희들 책에 있는 대로 그 예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니? 그래서 그리고 시험 문제 그림이 잘 나와. 근데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굉장히 겁나 뾰족뾰족해요. 특히 쾰른 성당은 난리 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똥구녕을 찔러버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찌르면 여러분들 하나님 장파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찌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식 난리 났는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바로 뭐야? 고등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시대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까? 네, 십자군 전쟁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진상입니까? 예, 그런 진상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로 십자군 전쟁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네, 우리 친구들 내일 볼게요.